2019년 이전과 다르게 이례적이고 아주 극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큰 악재가 닥친 곳이 바로 호주였죠. 대체 호주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뭐야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는 이제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온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저 그래프상 2000년대는 확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그렇죠. 그러면 저때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산업혁명. 그렇습니다. 산업화, 산업혁명이 있었죠. 산업혁명이 있고 나서부터 인류는 이제 물질적으로 전례 없이 풍요한 이런 시대로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공장, 기차, 자동차, 발전소 이런 것들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려오니까 불과 100년 만에 1.1도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간 이런 거는 지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일이죠. 최근 200년에 너무 급격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만큼 뭐야 0점 몇 했는데도 뭔가 이상 변화들이 생기는데 지금 1.1도가 이렇게 올라간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뭔가가 변화가 오겠네요. 맞습니다. 지구 전체 평균 온도, 더군다나 기후에서 이 1.1도가 올랐다는 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아시죠? 네. 그 원자폭탄 하나 떨어졌을 때 아주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지구에는 그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그런 원자폭탄 같은 규모의 폭탄이 1초에 4개씩 터지는 그 정도의 열 에너지가 매년 흡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개씩이요? 그만큼 많은 열 에너지가 지구에 축적이 되니까 지구 전체에서 온도가 올라갔죠. 그 온도가 이제 바로 1.1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구 온도가 상상 이상으로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하나 더 많은 1초에 5개씩 터지는 1초에 5개씩 터지는 그 정도 수준의 에너지가 지구 전체에 흡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실제적인 원인은 뭐예요?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 현상이 이제 우리가 지구 온난화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또 지구 가열화 이렇게 부르고. 지구 온난화를 만든 핵심 원인, 이거는 우리가 배출한 그 온실가스, 그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각종 이제 산업 현장, 발전소, 또 교통수단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가스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지구 환경 시스템 상태에서는 태양에서부터 지구로 이제 열 에너지가 이렇게 오게 되면 우주로 보내는 열 에너지하고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열 에너지가 같았죠. 똑같은 양이어서 지구의 온도 변화가 없이 안정적으로 기후가 유지가 됐던 것인데 근데 산업화 이후에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을 하고 하니까 지구를 마치 온실처럼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온실 효과가 점점 강해지면서 지구의 열 에너지가 점점 더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 비닐하우스를 씌운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도 온실가스를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보면 한 370억 톤 이 정도씩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제 배출하는 양 자체를 급격하게 줄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배출을 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내가 숨을 못 쉬겠다. 지구 너무 힘들겠네. 근데 지구온난화를 부채질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소 한 마리가 1년 동안 만드는 이 온실가스 양이 소형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그 정도 양에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와우. 결국 지난 10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육류 소비량이 이제 급증을 하다 보니까 사육되는 소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현재는 10억 마리까지 늘어났고요. 그 결과 축산산업에서 나오는 이 온실가스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분의 1 정도까지 차지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수준.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네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거든요. SUV 타고 있는 채식주의자보다 자전거 타는 육식주의자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 완전 채식한 지 2년 정도 됐고
저는 열심히 그래도 많이 실천하려고 하고 있어요. 대단하다. 그러게요. 예. 인류가 초래한 지구 온난화는 특히 2019년에 지구 시스템에 예상치 못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9년? 그리고 이때 인도양의 기후 관측 역사상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대이변이 발생을 했습니다. 바로 인도양의 이 동쪽하고 서쪽 사이에 온도 차이가 무려 2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에? 뭐지? 근데 저희는 사실 예. 체감상 2도는 별거 아닌 거라고 느껴지는데. 이 바닷물의 수온이 이게 온도가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게 상당히 거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온이 바뀐다는 것은 엄청난 열이 거기에 공급이 됐거나 또는 엄청난 열이 빠져나갔거나 이런 거대한 열의 변화를 말합니다. 규모가 다르구나. 그래서 인도양 양 끝에 나타난 이 2도의 차이는 심각한 기상이변을 예고하는 무서운 전조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최악의 재앙이 닥친 나라가 호주였던 겁니다. 이제 호주 동남부 지방의 말라쿠타라는 그 마을에서 수천 명이 이 불길에 갇히는 아주 그런 긴급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말라쿠타는 연말에 일출 보기 위해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을 주민 포함해서 4천여 명의 사람들이 이 마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불이 마을을 향해서 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불이 장벽처럼 마을을 다 집어삼키고 Holy that behind me is Malakuta. 사람들이 불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어머, 오직 해변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뭐가 터지는구나. 진짜 폭탄 터지는 것 같아. 어떡해. 저 숨 막힐 것 같아요. 숨도 쉬기가 어려울 것 같아. 와, 불도 어쩜 저렇게 빨갛냐? 진짜 지옥 색깔이잖아요. 어디로 가야 돼요, 진짜? 바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라쿠타 해변에 피신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한 채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새해 첫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진짜 자연재해다. 전 지금도 사실 두근거리고 있어요. 왜냐면 그 상황에서는 거기도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의 도시까지 똑같이 생기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이렇게 4천여 명의 사람들이 해변에 고립됐던 기간이 무려 3일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사흘째 되던 날 호주 해군 배가 해변에 접근해서 사람들을 다 구조를 하면서 이제 최악의 인명 피해는 막을 수가 있었죠. 야, 하지만 2020년 1월 중순에는 또다시 호주를 대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가 뭐죠? 또 있었어요? 또 있었어요. 산불이 또 일어난 건 아니죠? 예. 몇 달째 이어진 최악의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호주 남동부 지역에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고 거대한 먼지 폭풍까지 발생했습니다. 너무 이상한데요? 이게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지?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게? 소리 들어봐, 소리. 저거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크기를 보세요. 이게 거의 뭐 골프공 크기의 이런 우박이 도시에 폭풍처럼 막 이렇게 몰아치면서 도시가 다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죠. 이게 떨어진다고? I have never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자동차가 완전 유리가 다 깨졌네요. 큰 피해를 봤죠. 피할 곳이 없네, 진짜. 너무 위험했겠다. 아니 교수님 근데 여기에 왜 갑자기 또 우박이 떨어진 건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예, 아까 불이 나면은 뜨거운 공기가 가벼워지니까 가열이 되니까 치솟아 오른다 그랬죠, 네. 상공으로. 치솟을 때
먼지, 뭐 수증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붙어가지고 막 올라가죠. 그러다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는. 네, 다 얼죠. 네. 당시에는 이 워낙 대규모 화재니까 상승 기류도 아주 강하고, 그러니까 이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 위에서 이 거대한 이런 우박들이 계속 반복해서 오르내리다가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얼음 덩어리가 돼가지고 녹을 새도 없이 그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이게 진짜 너무 비정상적인 상황인 건데 그때 호주 분위기가 어땠어요? 우박이 막 떨어질 때? 사실 약간 공포 영화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여기 호주 수도인 캔버라에 위치한 국회 사당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연기 너무 심각해서 건물이 거의 안 보이는 정도인데요. 이거는 바로 2주 뒤에 찍은 사진이고요. 와. 사람들이 그냥 뭐 해야 되는지 상상도 안 되니까 그냥 공포죠.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화재가 시작된 지 이제 6개월이 됐던 2020년 2월이죠. 호주 전역을 괴롭히던 대화재가 갑작스럽게 꺼지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산소가 없어져서 그런가? 더 이상 달 숲이 없어진 건가? 바로 엄청난 양의 폭우가 호주에 쏟아지게 된 것이죠. 예, 지난달 최악의 산불을 겪은 호주에서 이번엔 6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근데 이 폭우가 또 산불이 휩쓸고 있던 그 호주 남동부 지방 거기에 집중적으로 또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9일부터 10일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호주 중남부 해안을 따라서 내린 비의 양이 무려 350m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엄청난 이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호주 화재가 빠르게 사그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와, 대박이다. 그래서 2020년 2월 13일 호주 정부에서는 이제 화재가 시작된 지 6개월 만에 초대형 산불 사태가 종식되었음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네. 그러니까 1년 중에 반년을 계속 불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불 속에서. 교수님 이게 말이 아닌데 지금 이거 이 정도면은 호주의 피해가 엄청났겠어요. 네, 이 무서운 화재가 피해도 아주 역대급으로 있었겠죠. 이 화재로 불탄 면적이 약 12만 제곱킬로미터인데 한국 국토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우리나라 한국 전체보다도 더 넓은 땅이 불타서 폐허가 돼버린 겁니다. 아이고. 호주 전체 숲의 약 14%가 불이 탔고 수십 개의 국립공원과 약 2만 개 이상의 농장이 피해를 입게 됐었고요. 이 산불로 인한 피해 규모를 우리 돈으로 하나로 따지게 되면 약 80조 원 이상 이렇게 추산이 된다고 하니까요. 호주 역사상 최악의 재난 중 하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2019년 인도양에서 나타났던 이 2도의 수온 차이가 대체 호주에 왜 이런 기후 재난을 불러왔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2019년 가을 인도양의 동쪽과 서쪽의 온도 차이가 관측사상 가장 극단적으로 이렇게 벌어졌었는데요. 인도양 서쪽의 수온이 평소보다 더 뜨겁게 올라갔고 동쪽의 수온이 평소보다 차갑게 내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에 추가로 공급된 열 에너지의 90% 이상을 흡수하는 곳이 바로 바다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1초에 원자폭탄 4개, 5개씩 터지는 만큼의 열이 매년 거의 바다에다가 다 축적이 되면서 바다가 이 열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기 순환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다 바꾸면서 각종 이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가 중요하구나. 네, 실제로 2019년은 지구 평균 온도가 지난 2000년을 통틀어서 두 번째로 높았던 그런 해였고요. 인도양에서도 이때 바로 이변이 생기게 된 것이죠.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등 동아프리카 그 일대에 무려 2달 동안 이례적인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사실 이런 폭우에 취약할 것 같아요. 취약하죠. 이게 이제 홍수가 되니까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고 300만 명?
수백 명이 사망하고 이런 참사가 여기서도 벌어지게 하긴 거기 됩니다. 폭우가 안 오니까 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진짜 방법 없을 거니까. 그렇죠. 아프리카의 사막 메뚜기는 이 습하고 축축한 환경에서 잘 왕성하게 번식하는 또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 폭우가 내리면서 습해지고 메뚜기 떼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갖춰진 것이죠. 너무 징그러나 저것들. 저게 진짜 영상이에요? 네. 얘는 태워야 된다. 얘는 태워야 돼. 어쩔 수 없어. 얘는 왜 이렇게 번식을 잘해? 근데 메뚜기 떼 이 무서운 점이 뭐냐면 하루에 150km라는 이 엄청난 속도로 날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초토화시킨다는 거예요. 에? 말도 안 돼. can eat the same amount of food as the entire population of Kenya. 어? 어머. 너무 징그러워. 아우 소름 끼쳐. 와 진짜 재앙이다 이게. 2019년 당시 아프리카에 등장했던 메뚜기 수가 무려 4천억 마리에 달했습니다. 4천억. 4천억이요? 4천억 마리. 아니 아프리카는 가뜩이나 기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도 식량이 부족한 그런 지역에 메뚜기 떼 출몰이 재앙 그 자체였죠. 네,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 이런 메뚜기 떼가 파괴한 농경지 면적만 해도 무려 축구장 10만 개 정도 크기였다고 합니다. 축구장 아, 이 10만 개요. 숫자들은 근데 좀 안 와닿아요, 솔직히 죄송한데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수온 2도 변화로 어쨌든 호주와 동아프리카를 초토화시켰는데 예. 거기서 이제 멈춘 거예요? 또 다른 피해가 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2019년 이후로도 또 다른 지역에 기록적인 홍수를 발생시킨 거죠. 그 지역이 어디였을까요? 또 온도 올라간 데 아닐까요? 어디지? 예,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아 동아시아까지. 그 재난의 시작은 2020년 5월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장시성, 안후이성, 후베이성 등 중국 중남부 일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모든 게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아니 집이 그냥 막 떠내려가네. 네, 당시 그 수재민 규모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를 넘어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의 수재민들이 생겼고요. 중국이 엄청난 수해를 겪던 7월 초에 중국을 괴롭히던 장마전선 일부가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일본? 네, 일본 남서부 지역인데요. 규슈 지방에 엄청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게 되고요. 하천 100여 개가 다 범람을 하고 축구장 2천여 개 넓이의 토지가 침수되고 예? 피해가 아주 속출했습니다. 엄청 많네. 그리고 이 동아시아 홍수의 마지막은 바로 우리나라 한국이었죠. 2020년 7월 중순 중국과 일본의 장마전선 일부가 한반도 쪽으로도 이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동시에 본격 장마권에 든 가운데 나라마다 집중호우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양의 수온 상승이 원인인데요. 강남 물바다. 강남 물바다 되고 맞아요, 그때구나. 예, 장마 기간 동안 지역별로 최대 1000mm 넘는 비 이런 것들이 다 전국을 또 휩쓸고 장마 기간도 역대급이었는데요. 관측 역사상 최장 기간인 54일 장마를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막 건조해지고 뭐 더워진다고만 생각했는데 홍수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온도가 기온이 1도 올라가면은 수증기가
7%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온난화가 되면서 습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계속 수증기가 증발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을 이렇게 담뿍 올려서 대륙에다가 쏘는 거네, 그냥 땅에다가. 그 문제는 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규모의 홍수가 점점 더 자주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왜냐하면 지구의 온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안정권이 아니잖아. 이거 안심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 올해 한국도 막 그 홍수 엄청 나가지고 막 강남이 뭐 물에 잠겨서 막 천장 떨어지면서 막 물 쏟아지고. 그러니까 뭐 뉴스 보니까 차 위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휴대폰 하면서 집에 못 가고 있는 사람도 보이고 차가 그냥 둥둥 막 떠다니고. 와, 아무튼 굉장히 심각했어요. 와. 그런데 사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요? 아니요. 이제? 아니요. 저 없을 때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모르는 게 약이라고. 인도양을 비롯해서 이제 지구의 대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양 말고도 지구에는 4개의 대양이 더 있죠. 그리고 이 5대양에서 지구 온난화로 증가한 열이 어마어마하게 흡수가 되니까 전 세계 대양의 수온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다 관측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구에서 이만큼 이 바다, 대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바닷물의 수온이라는 거는 조금만 변해도 지구의 기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게 전 세계 이제 바다가 뜨거워지면서 또 다른 이제 재앙, 기상 이변이 덮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급격하고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태풍입니다. 태풍. 네. 맞아요. 한국에 요즘 엄청 많이 오는 것 같아요. 9월 되면 태풍의 네. 계절이어가지고 요새 너무 많아. 계속 와. 이 지도는 1945년부터 2006년까지 태풍이 발생한 위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아니 아시아가 엄청 영향을 많이 받네요. 네. 태풍은 발생한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서태평양에서는 바로 태풍이라고 부르고요. 북대서양과 동태평양 이쪽에서는 우리가 허리케인이라고 부르죠. 맞아요, 허리케인. 네, 허리케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인도양과 남태평양 여기서는 우리가 사이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열대성 저기압은 그 해수면 온도가 섭씨 26도보다도 높은 그런 따뜻한 바다에서 만들어지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 바닷물 수온이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열대성 저기압의 위력도 이례적으로 강한 막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 미국 허리케인 관측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2개의 허리케인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이 쌍둥이 허리케인이 미국을 덮치게 됐죠. My administration is also closely monitoring Hurricane Marco and Tropical Storm Laura. 뭐야? 어머, 저게 뭐야? 우와, 뭐야 이거? 태풍 진짜 무서워. 바람 너무 무서워. 이 사람 시속 241km. 그냥 사람은 날아가겠네요. 그렇죠. 와. 우와. 로라가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하고 텍사스주를 강타를 하면서 무려 50만 명의 미국인이 피난을 가야 됐었고 80만 가구의 정전이 일어나면서 대규모 재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다고 전쟁터처럼 진짜. 너무 무섭네요. 하지만 이 쌍둥이 허리케인은 사실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었고요. 허리케인 로라와 마르코가 휩쓸고 간 다음에 더 무서운 상황이 이제 대서양에 펼쳐지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당황스러워지는데.
뭐야? 잠깐만. 5개요? 너무 많은데? 예, 이게 2020년 9월 14일 찍은 위성 사진인데요. 쌍둥이 허리케인 발생한 지 보름도 안 된 시점인데 여러 개 허리케인이 동시에 다 미국으로 접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미국으로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죠. 없죠, 잘. 예. 당시에 이 대서양 상황이 여기저기서 이 만들어지는 이 허리케인들 때문에 아주 어지러웠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지금도 어지러워요. 이 중에서 지금 새로 발생한 저 제일 왼쪽에 셀리라는 태풍 보이시죠? 셀리 들어봤어요. 예, 저 허리케인 셀리는 이제 시속 160km가 넘는 바람을 불고 있고 무려 1m에 달하는 이 물폭탄을 안고 미국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 4개월 만에 내려야 될 비가 4시간 만에 4시간 만에 쏟아지니까 미국 남동부 그 플로리다주, 알리바마주 이런 데는 다 쑥대밭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미국을 덮쳤던 이 허리케인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 무려 11월까지 계속해서 강한 허리케인들이 연속해서 상륙을 하게 되죠. I don't know what the heck was it. Then I went out, then I see it fell on the top of my house. 그래서 2020년 대서양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 수가 미국 관측사상 신기록을 세우게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전례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기후 위기가 직면했다. 이렇게 이제 실감할 수가 있었죠. 이제 북극 그러면은 이 지구의 가장 북쪽에 있는 그런 하얗게 돼 있는 아까 빙하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북극을 이루는 거는 사실 빙하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북극은 이제 북극해라는 바다로 돼 있죠. 북극해에는 이제 거대한 해빅이 있고 북극해 해빅 외에도 옆에 있는 이제 가장 큰 섬, 그린란드, 그리고 미국의 알래스카, 러시아의 북부, 스발바르 그 제도, 이 영역 전체를 우리가 북극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북극이 이제 지구의 이제 그 열 균형을 잡아주는 지역이니까 냉장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여기가 냉장고예요? 좋은 표현이구나. 기후 위기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치 냉장고 플러그를 뽑은 것처럼 북극권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와. 아니 북극 아니잖아요 이거. 그냥 사막 아니에요? 갯벌이요? 교수님 다른 사진 같은데요? 영상 잘못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장면. 이게 빙하였다고요? 20도? 목이 있다고? 거기에? 어머, 20도 말도 안 된다. 어쩜 좋아. 끝났다 우리. 아우 저 목이 진짜. 아니 이렇게 푸릇하고? 북극 아닌 것 같은데. 긁을 수도 없고 아우, 어떡해. 와. 얼음이 저렇게 다 없어졌다고요? 예, 북극 사과학이 아주 심각하죠. 이 북극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태양열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기 때문에 항상 낮은 기온을 유지했었고 이제 그 덕분에 북극해 바닷물이 얼어서 수온이 낮고 차갑고 얼어서 비가가 되고 해빅이 만들어지고 그랬던 것인데요. 하지만 지구 온난화의 영향은 북극조차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북극권의 빙하가 얼마나 녹았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아유,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같은 계절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달라지는 효과는 빼고 해에 따른 변화만 나타낸 겁니다. 와, 하얀색이 빙하가 거의 거의 다 없는 건데요. 없어졌는데요? 아니 이건 다 녹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예, 이 북극해를 덮고 있던 해빙의 4분의 3이 다 사라진 상황이죠. 남은 부분이 얼마 없어요. 예, 북극권이라는 곳은 이제 지구상의 다른 곳들에 비해서 2배, 3배 빠른 속도로 지금 온난화가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2030년 정도만 돼도 북극권의 여름 해빙이 완전히 다 사라질 걸로. 좀 완전히? 그렇게, 예, 완전히 다? 사라지는 시점을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 큰일 났네 진짜.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곳이 지구 최대의 얼음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그 그린란드인데요. 그린란드 정상 같은 경우는 한여름인 7월 달이 돼도 최고 기온이 영하 10도를 안팎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눈이 계속 내리는 이제 그런 곳인데요. 2021년에는 관측 사상 최초로 거기에 비가 내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눈 대신 큰일이야. 비가. 그 3일 동안 내린 비의 양이 70억 톤에 아유, 그러지 달했다고 마. 하는데요. 이 얼음섬에 비가 내리면은 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녹겠죠 그럼. 예. 그렇죠. 그래서 당시 내렸던 비로 우리나라 면적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그 정도 면적에 달하는 얼음이 다 녹아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여름에는 평균 기온이 섭씨 6도까지 그린란드에서도 올라가고 60만 톤에 가까운 얼음이 새로 또 녹아버린 겁니다. 이게 다 녹으면 뭐가 제일 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북극권의 비가가 이 지구에 이렇게 내려쬐고 있는 이 태양열을 반사하는 역할을 일종의 반사판 역할을 해주거든요. 하얗잖아요. 하얘니까. 그래서 하얀색으로 비가로 덮여 있을 때는 태양빛을 많이 반사해 줬는데 이제 이게 녹으면서 그대로 흡수되는 겁니다. 그럼 더 빨리 녹겠네요? 그리고 빙하의 또 한 가지 역할은 얼음으로 바다를 덮어서 수증기 증발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북극은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온난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점점 가속화될 일만 남았네요. 진짜 악순환. 예, 이렇게 북극권이 급속도로 더워지다 보면 인류가 어떤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원래 텍사스는 이제 한겨울이 1월에도 영상 10도 이상으로 더운데 막 산타 할아버지 다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따뜻한 지역으로 꼽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데 텍사스의 온도가 영하 20도 막 이렇게 영하 20도요? 네, 텍사스가 더 알라스카보다 더 추워지는 그런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미국 전역을 강타한 최악의 한파에 가장 큰 피해를 본 텍사스주에는 중대 재난이 선포됐습니다. 텍사스에 눈 온다고? 폭설. 사람들 놀랐겠다. 이야, 옷도 없겠네요? 어머, 왜? 어머. 와. 아 길이 얼어서. 얼어서. 우와. 우와. 고드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하지 못했다 보니까. 아유. 설상가상으로 텍사스의 450만 가구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지면서 난방까지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던 겁니다. 옷도 없고 난방도 안 되니까 어떡하나. 주민들은 이제 전기가 끊겨 있는 동안에 장작을 만들어서 막 눈을 녹여서 식수도 만들고 그러면서 생존을 한 것이죠. 무슨 원시 시대로 돌아갔네요. 그렇지만 이제 곳곳에서 추위를 버티지 못하고 동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전기가 없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난방을 하려고 하다가 집에 불이 나가지고 죽거나 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말도 안 돼요. 정말 이대로라면 정말 교수님 20년 안에 다 죽겠어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는 그곳을 따라서
미국 남부지방에 위치한 그 텍사스까지 북극의 냉기가 내려오다 보니까 전례 없는 수준의 그런 한파가 들이닥치게 됩니다. 이 당시 텍사스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던 겁니다. 거기 있는 동물들도 다 많이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텍사스주에 불어닥친 한파가 지금 챔보 씨 이야기하신 것처럼 인명 피해로만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추울까. 이미 죽은 거예요? 텍사스 앞바다가 원래 1년 내내 바닷물 수온이 높아서 이 따뜻한 바다를 좋아하는 거북이가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텍사스에 극한의 추위가 닥치니까 거북이들이 떼를 지어서 막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기절했구나. 추위에 마비된 상태로 차가운 바다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이제 해안가에 다 밀려오게 됩니다. 와. 어떻게 따뜻하게 담요라도 덮어줘야 될 것 같아. 어쩜 좋아. 그래서 이 제트 기류가 아까 약해져서 미국에 이런 심각한 한파가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구 안에서 열이 또 보존이 돼야 되니까 한쪽에서 극단적으로 추워졌다는 거는 다른 곳에서 극단적으로 또 더워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7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구 반대편인 유럽에서는 재앙적인 수준의 폭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국의 낮 기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럽의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선 47도가 넘는 기온에 1,100명이 숨졌습니다. 와. 아. 어머.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이 원래 좀 더웠는데 그게 위로 쭉 올라온 느낌이네. 그리고 이 유럽을 괴롭힌 거는 폭염만이 아닙니다. 유럽에 500년 만에 역대급 가뭄이 찾아오게 됩니다. 독일의 라인강이 바짝 말려서 바닥을 드러냈고 Beim Mais fehlt leider der Regen und somit ist der Mais sehr klein dieses Jahr und auch die Kolben sind sehr klein und somit fehlt uns bis zu 50% der Ernte.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 공급도 제대로 안 되면서 트럭으로 물을 긴급 공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역에서는 이제 물을 아끼라는 그런 각종 캠페인을 벌어지게 됐는데요. 또 영국에서 이제 호스로 정원에 물 주지 말라고 하거나 네덜란드에서는 샤워를 5분 이하로 해라 뭐 이런 캠페인도 진행을 했습니다. 교수님 아까 그 북극권의 빙하가 녹으면서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거든요. 또 뭐가 있나요? 예,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녹아내린 빙하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문제. 사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빙하는 이 그린란드하고 남극의 빙상이라는 형태로 있는데요. 문제는 이 얼음이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빠르게 녹고 있다는 거죠. 그린란드의 빙하는 하루 평균 60억 톤, 사흘간 180억 톤의 물로 변했습니다. 하루에? 아유. 쓰나미네. (7m) 상승? 얼음의 절대량이 많은 이 남극의 빙하가 인류 종말을 결정하는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남극 대륙의 98%가 평균 두께 2,000m가 넘는 빙하로 다 뒤덮여 있고요. 우와. 우와. 57m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남극 빙하가 녹아서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상황이 생각보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 나사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2017년 한 해 동안에만 연간 2,520억 톤의 빙하가 여기서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올림픽 수영장으로 보면은 약 1,000만 개 이상 채울 수 있는 1,000만 개 이상이요? 올림픽 수영장 1,000만 개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극에는 종말의 방아쇠를 당기는 빙하가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거를 운명의 날 빙하, Doomsday Glacier 막 이렇게 부릅니다. 뭐길래요? 정식 이름은 스웨이치 빙하. 이 지금 스웨이치 빙하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 따뜻한 바닷물이 빙하의 아래쪽을 자꾸 파고 들어가면서 이거를 녹이고 있는데 이 현상이 계속되다 보면은 스웨이치 빙하가 어느 순간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고 안 돼. 금가 있네. 금가 있어. 전체 남극 빙상의 어떤 그 코르크 마개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 마개가 뽑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을 아주 빠르게 단번에 상승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려하는 것이죠. 이야, 아직은 그 뭐 잠긴 나라는 없죠? 잠기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현재요? 예. 바로 남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나라들. 예를 들면 몰디브만 해도 맞아. 국토 면적의 80%가 해발 1m 이하인 우와. 섬나라라서 해수면이 지금처럼 상승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몰디브가 아예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와, 몇 년 안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또 그 남태평양의 투발루 같은 나라는 이미 지난 2000년도에 해수면 상승 때문에 공항이 있던 섬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이태리 베네치아도 좀 상승돼가지고 문제 생겼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지구촌 곳곳에서 이 해수면 상승 그런 피해들을 과거와 다르게 점점 더 자주 겪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에서는 이게 생존을 위협하는 긴급한 문제이다 보니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바닷속에서 뭐 하는 거지? 몰디브 대통령하고 정부 인사들이 2020년도에 바닷속에서 같이 내각 회의를 하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서 사람들에게 알린 건데요. 사진에서 지금 서명하고 있는 저 서류가 국제사회가 이 기후 위기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그런 성명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머지않아서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거를 암시하려고 이런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근데 이 해수면 상승은 이 몇몇 섬나라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다와 접해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도시들이 다 잠재적으로 지금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최소 1억 명 이상이 이 해수면 상승 영향을 곧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잠도 오냐? 와. 우와. 에? 전부 파르셀로나도? 아이가 없어지네.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와, 부산이 이렇게 된다고? 공항도 못 쓰겠네요 이제. 공항 못 쓰네. 서해 쪽에. 지금의 속도로 보면 저게 한 몇 년 뒤?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이 올라가는 속도는 1년에 3mm 정도씩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이 해수면 상승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몇 배나 빨라진 것이죠. 이게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앞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갈지 이 전망도 여러 가지로 엇갈립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로 계속 이게 진행이 되면은 한 8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2100년 정도가 되면은 해수면이 한 1.1m 올라가겠다.
그 정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인 전망입니다. 보수적인 거라고요? 이거는 평균의 수면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그거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것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예, 거기에서부터 다시 태풍 같은 게 오면서 해일이 거기서부터 더 올라가니까 이 침수 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 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지금 암 말기다 이거 복구 안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떡해요? 네, 지구 종말 시나리오는 이제 지구 온도가 지금 1.1도 올랐다고 했잖아요. 예, 2도를 넘어서 3도, 4도 이 속도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내보내면 수십 년 안에 2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황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이미 1.1도 올랐는데 앞으로 10년 안에 0.4도가 더 올라가서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는 그 상황은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노력을 해도 막기가 어렵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지구 온난화 수준을 막아야 되는 그 최후의 보루 저지선이 1.5도, 2도 이제 그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다고요? 딱 두 가지를 하면 되는데 첫째, 탄소 배출을 줄여서 지구 온난화 속도를 급격히 낮추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거의 탄소에 기반해서 문명을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탄소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빠르게 탈탄소 사회로 바꿔나가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1년 동안 배출하는 탄소는 11.8톤, 세계 평균의 2.5배나 됩니다. 우리가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할 때 정부와 기업을 바꿀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사회 전체를 바꿀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이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풍 매미 이후 우리나라는 방제를 통해서 태풍 피해를 많이 줄여왔습니다. 이처럼 기후 위기에 있어서도 같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고민을 지금 시작해야 될 때인 겁니다. 이 지구 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 일은 너무도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깊이 새기고 행동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후변화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플라스틱은 20세기 초에 처음 발명이 됐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된 거는 2차 대전 때 이제 장화나 이제 전선 피복 이런 거 만들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 즈음부터 이제 비닐, 페트병 그리고 이제 음식 포장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플라스틱 재료들이 줄줄이 발명이 되면서 1950년대가 되면은 플라스틱 전성기에 이르게 되죠. Saran wrap. That's right. There's nothing like Saran wrap. It's the crystal clear plastic that lets you see everything you wrap. Band-Aid plastic strip. And the Band-Aid plastic strip never comes loose. 그 후에 이제 플라스틱 사용량은 엄청나게 늘어나갔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1950년대부터 2015년까지 약 70여 년 동안 생산됐던 플라스틱이 총 83억 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과 가축 이런 동물들을 다 합한 총 질량이 약 40억 톤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생산량이 그거보다도 2배 이상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지구가 플라스틱으로 덮여 있는 상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겁니다. 그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플라스틱은. 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플라스틱 중에 상당량은 또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수님 그러면 이때까지 바다에 뭐 산업 폐수, 뭐 핵 폐기물, 각종 쓰레기가 다 버려진 건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안 했던 거예요?
규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그동안 바다에 마구잡이로 버린 이런 온갖 폐기물들이 바다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1969년에 유럽 발트해에서 발암 물질인 비소 함량이 비정상적으로 아주 높게 이렇게 검출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미국에서는 오염된 강에서 거대한 화재 사건이 이제 연달아 일어나면서 인간이 이렇게 자연을 망가뜨리고 결국 인간에게 다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는 그런 계기들이 됐는데요. 이렇게 누구도 바다 오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바다를 악용하는 사이에 전 세계를 경악해 하는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나 그만 충격받고 싶은데. 미국 LA에서 하와이까지 가는 국제 요트 경주에서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경주에 참여한 이 찰스 무어라는 이름의 선장이 있었는데요. 찰스 무어 선장이 태평양을 항해하던 중에 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갑자기 바람이 사라지고 바다의 흐름도 멈추면서 요트가 멈춰버린 거죠. 찰스 무어 선장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발견했던 거는 끝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로 된 섬이었습니다. 와, 이게 말이 돼? 이건 쓰레기 섬을 비롯해서 연안 바다의 표면에 있는 부유 쓰레기들의 모습입니다. 바다 표면에만 쓰레기가 가득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수면 아래까지도 육안으로는 잘 구별하기 어려운 작은 쓰레기들까지 다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저걸 누가 치울까?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저렇게 바다 한가운데 저렇게 모여 있죠, 쓰레기들이? 예, 이 바닷물이라는 거는 계속 정체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위에 바람도 불고 바닷물도 다 서로 다른 물들이어서 이게 무게도 다르고 이러다 보면 한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이게 흘러가는 걸 우리가 해류라고 부르죠. 일종의 바닷길이 있는 건데요. 이런 해류들로 둘러싸여 있는 이 가운데는 해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는 바닷물이 정체돼 있고 거기에 바닷물들이 자꾸 주변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쌓이는구나. 네, 그래서 해류로 둘러싸인 영역에 이렇게 다 모여들다 보면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축적이 되니까 거대한 쓰레기 섬을 만든 거죠. 그리고 쓰레기 섬의 90% 정도가 이것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인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플라스틱이지 뭐, 플라스틱이야. 역시 플라스틱이지. 80억 톤이 있는데. 이제 왼쪽 사진은 스티로폼 부표고 이제 스티로폼도 플라스틱의 일종이죠. 그리고 이 부표가 생산된 게 1966년도라고 합니다. 1966년도? 예, 거의 한 60년 가까이를 이 바다에 떠돌면서 이렇게 다녔는데도 여전히 저렇게 멀쩡하게 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짜 안 섞는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음료수 박스, 이것도 육지에나 있을 법한 건데 이게 태평양까지 흘러왔다는 게 이제 놀라운 것이고요. 이 박스도 1977년도에 생산된 물건입니다. 예, 그때 만들어진 것들이 부식되지 않고 거의 완전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 이 쓰레기 섬에 새로운 문제가 또 발견됐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해 동안 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쓰레기 양이 매년 800만 톤에서 1000만 톤 이상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매년 바다에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이 쓰레기 섬의 규모가 경악할 정도로 팽창했다는 겁니다. 처음 발견됐을 당시는 이 쓰레기 섬이 우리 대한민국 정도 크기로 이렇게 추정이 됐었는데요. 와, 저렇게 크다고요? 네. 북태평양에 아주 큰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그 면적이 한반도의 7배라고 합니다. 아, 악몽 같아요. 생각만 해도. 그게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약 160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의 16배 정도 될 정도로
이렇게 몸집을 많이 불린 겁니다. 바다에 이렇게 거대한 쓰레기 섬이 있다는 게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안 돼요. 자, 줄리안 씨, 저기에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린 나라가 어딥니까 도대체? 안 그래도 2022년도에 쓰레기 섬에서 막대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밝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거기 있던 쓰레기들 한 6,000개 정도를 이제 바다에서 꺼내가지고 거기 있는 상표라거나 로고를 확인해서 메이드 인 어디. 그렇죠. 메이드 인 어디 확인하면 이제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거기 쓰레기 섬에서 34%의 쓰레기 이제 정도 차지한 1위는 바로 일본이었고요. 2위는 중국은 32% 정도의 쓰레기 차지했다고 하는데 3위는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차지한 쓰레기량이 한 10%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죠. 태평양 쓰레기 섬. 이곳에서 한글이 적힌 플라스틱 쓰레기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면서. 우리 잘못인데 뭐. 그런데 이 거대 쓰레기 섬이 태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바다에 다 존재하고 있죠. 이 태평양의 쓰레기 섬처럼 다른 해류로 둘러싸인 5대양. 이곳 모두가 플라스틱 쓰레기의 핫스팟이 된 것입니다. 너무 심각한데? 이제 깨끗한 바다가 없네요. 네, 심지어 인류의 손이 잘 닿기 어려운 심해까지도 이 쓰레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심해까지. 지난 2021년도에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깊은 곳이라고 하는 이 마리아나 해구 여기를 탐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곳에서도 쓰레기가 발견된 겁니다. 평균 수심이 7,000m, 8,000m가 되고 가장 깊은 곳은 이제 10,000m 이상 되는 이 마리아나 해구. 그렇게 깊게 들어가면 이 단단한 쇳덩이도 찌그러뜨릴 정도로 엄청난 수압, 압력이 작용을 합니다. 바다 참, 우와, 심해하다. 아 맞아요. 거기 투명인 생명체 되게 많잖아요. 응? 거기서도 이거 잡는다고? 와 비극이다 진짜. 저거 에? 그 레디고잖아. 겨울왕국 풍선이 있었다고요? 아니 쓰레기 없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마리아나 해구가 이 정도니까 다른 바다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했어요. 더 심하겠죠. 네, 더 이상 지구의 바다에서는 이 청정 해역이라는 것을 찾기가 어렵고 이미 모든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다 오염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바다에 이렇게 떠다니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우리 지구 환경과 바다 생태계에 이제 어떤 위협이 될까요? 한숨 안 쉬게 되네. 아 너무 귀여워. 거북이다. 아 귀여워. 열심히 간다, 열심히. 뛰어라, 뛰어라. 엄청 귀엽다. 왜 그래? 박혔어? 어머머, 아이고 피가 나네. 어떡해. 아유, 뭐야, 저 못 저게? 보겠다. 마취라도 해주세요. 아, 어떡해. 피 나는 거 그지? 어떡해. 아, 나 저거 못 보겠어. 뭐야? 허우. 에? 뭐야, 저게? 빨대? 어떻게 빨대가 거기 들어?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한데. 저기 어떻게 들어갔지?
네, 다행히 영상 속 거북이는 운이 좋아서 발견돼서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해결이 됐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은 전 세계 바다 거북의 절반 이상이 플라스틱을 몸속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제때 구조되지 못한 거북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뭐예요? 저거 뭐야? 이거 뭐예요? 뭐야 오른쪽?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예, 거북이들이 이렇게 바다를 헤엄치다가 플라스틱 그물에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너무 불쌍해. 저런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리고 플라스틱 끈인데 그 끈에 이제 갇혀서 기형적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무분별하게 흩어진 플라스틱들이 해양 생물들에게는 마치 쥐뢰 같은 것인데요. 해양 생물들 중에서 무려 90%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서 고통받거나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이 지구 환경과 바다에 미치는 또 다른 위협은 바로 미세 플라스틱의 공격 때문인데요. 아,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오랜 시간 바다를 떠돌면서 파도나 암초 등에 의해 부딪혀서 잘게 쪼개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지름이 이제 5mm 미만으로 아주 작아진 입자를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부릅니다. 5mm 미만부터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바다의 이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보이긴 보이나요? 거품 같은데요? 저거. 저 작은 쓰레기들이구나. 아, 다 부서져 나온 플라스틱인가 보다. 저거 안 없어질 것 같은데? 아, 이거 쓰레기 잡고 있는 거구나, 이거. 와. 저 작은 조각들이 다 플라스틱인 거잖아요. 근데 저거는 건져내기도 힘들 것 같아. 아유. 어떡해. 플라스틱. 네, 영상 속에서 본 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하고는 크기부터 차이가 있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게 쪼개져서 물속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디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대체 왜 위험이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먹이처럼 보여가지고 물고기들 호흡하면서 아가미로 들어갈 수도 있는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더 잘게 부서져서. 네, 이 원래 플라스틱이 제조 과정에서 첨가되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때문에 자체적으로 독성을 가지고 있죠. 맞죠. 근데 이 분해되고 쪼개지고 하는 과정에서 바다의 오염 물질들까지 흡수를 하니까 이 독성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독을 품은 이 작은 물질이 무수히 바다에 막 떠 있는 그런 셈이 된 거죠. 12,000여 개 지점을 다 정해가지고 거기에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 현황을 통계낸 겁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지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 징그럽다 근데 플라스틱. 뭐야? 저렇게 많이 퍼졌어? 이 지도에 이제 초록색, 녹색으로 돼 있는 점들이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포함한 플라스틱이 발견된 지점들이고,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곳들은 그 외에 다른 쓰레기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지중해 쪽은 난리인데요? 되게 지중해랑 북해도 그렇고 동아시아도 그렇고 난리 났네요. 지중해 엄청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지중해 맘먹는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보여 지금. 예,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각보다 하여튼 상태가 심각한데요. 이 전체 조사 대상 해수면 이 해역들에서 1제곱킬로미터당 평균적으로 3,000개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있었고, 또 미세 플라스틱이 무려 20만 개, 20만 개 정도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끔찍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엄청난 양의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지구의 바다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된 것이죠.
근데 지금 지도를 보면 북극이랑 지금 남극에도 점이 좀 많이, 특히 북극 좀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곳에도 좀 쓰레기들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바다는 다 하나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연결돼서 해류가 흘러가니까 이 대륙 주변에 있던 미세 플라스틱이 북극해하고 남극해 같은 먼 바다에도 대규모로 다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남은 이 마지막 청정 해역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던 북극과 남극의 바다도 이 미세 플라스틱 공격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과연 이 미세 플라스틱이 바다만 오염시켰을까요? 바다에서 이 바닷물이 증발하잖아요. 증발하면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근데 구름이 바람을 타고 흘러가다가 강수 형태로 지상에 내려오는데 그게 이제 비도 되고 눈도 되고 그런 것이죠. 교수님, 그럼 그게 바다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증발해서 그 하늘 구름까지 올라갈 정도면 인간은 이미 노출이 돼 있네, 미세 플라스틱에. 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사람에게도 노출이 돼 있고 특히 먹이 사슬을 통해서도 우리 사람에게 되돌아오고 있죠. 그래서 바다에서 플랑크톤들이 이걸 먹이로 오인해서 먹죠. 그러면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플랑크톤은 또 다른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를 더 큰 물고기가 잡아먹죠. 그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최근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들 대부분 이런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진짜 무섭다. 그 결과적으로 이 물고기들을 다 먹은 우리 인간의 이 몸에 독성을 띤 미세 플라스틱이 자꾸 축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어종을 막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한 10년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어종을? 참치 같은 거. 걔는 더 많은 것들을 먹으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에 호주에서 어떤 과학자가 어떤 틱톡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마트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참치 캔 있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열다가 현미경으로 자세히 가까이 살을 보다가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한 것입니다. 잠깐만. 심각한데요. 와. 그게 플라스틱이에요? 똑같이 먹는 거네, 우리가. 와, 진짜 그러네. 우리도 플라스틱 많이 먹었겠네요, 진짜 지금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이 미세 플라스틱은 강력한 독성만큼이나 인체에도 해롭죠. 워낙 작기 때문에 이 위장의 세포를 통해서도 몸에 흡수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인체 내에서도 이게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와 점막, 혈관을 타고 온몸을 다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건데요. 그 과정에서 장이나 폐, 또 장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저도 진짜 충격적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인간이 매주 먹는 그 미세 플라스틱 양이 카드 있죠. 신용카드 한 장 크기를 우리가 매주 먹고 있대요. 매주? 매주.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먹이 사슬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먹고 있는 이런 미세 플라스틱 양이 일주일에 신용카드 한 장씩 그 정도씩 계속 먹고 있는 거죠. 바다 전역에 이렇게 퍼진 이 미세 플라스틱이 소리 없이 바다 생태계는 물론이고 우리 인간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이렇게 햇빛으로 쬐면 화학적으로 여러 물질로 분해가 됩니다. 이때 이산화탄소도 만들어지는데 이게 이제 바다를 산성화시키는 데 더 기여를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마.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바다는 이 산도 pH가 0.01 정도 낮아졌습니다.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예, 0.01. 이 단지 0.01의 이 산도 변화가 작은 것 같지만 과거에 수십만 년 동안 못 보던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도가 낮아지는 변화고요. 그런 변화 때문에 세계 최대의 산호초지대라고 알려진 이 호주의 그레이프 베리어 리프. 이게 여기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죽음의 바다로 불릴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뭐 동물 뼈 같은데요, 산호가 같지 않고. 왜 이렇게 된 거야 또? 생명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와, 비극이다 진짜. 이것을 이제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바다의 환경이 바뀌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산호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네.
그리고 백화될 시간이 길어지면 산호가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되죠. 문제는 이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 갈수록 이런 백화 현상이 아주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이곳에 무려 90%에 가까운 이 산호지대에서 다 백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산호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바다의 산성화랑 연관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원래 산호는 바닷속의 탄산을 이용해서 단단한 석회 골격을 만드는데요. 산도가 변하면서 골격이 서서히 약해지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근데 바다 산성화로 인한 이 산호의 피해는 단순히 이 산호 군락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이 산호초 군락을 바다의 아파트라고 부르는데요. 전체 해양 생물의 무려 25%에 달하는 많은 해양 생물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서식지를 제공해 줍니다. 25%나 네. 생명들 거기 산다고요? 네, 바다의 아파트입니다. 진짜 아파트라는 네. 말 너무 많네요. 그래서 아파트구나. 그래서 이 대규모로 산호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는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무수히 많은 바다 생명들이 같이 사라진다는 뜻이죠. 지상이나 바다나 부동산이 문제네요. 이 산호의 감소 추세는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앞으로 30년 안에 전 세계 대부분의 산호는 다 사라질 것이다. 최근 산호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50년에는 전 세계 산호의 10%도 채 남지 않을 것이란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산호의 죽음은 바다의 변화를 알리는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야, 무섭다, 무서워.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져 왔던 이 바다 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또 치명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 때문인데요. 우리 지난 강연에서 이야기 나눠봤지만 지금 지구에는 1초에 4-5개 정도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열이 흡수됐고 지금껏 지구에서 발생하는 열을 대부분 바다가 감당해 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그 양을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게 이렇게 되자 바다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자꾸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해역에서는 바닷물의 수온이 아주 극단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해양 열파라고 부릅니다. 해양 열파. 해양 열파는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염과 비슷한 것인데 길게는 몇 달 동안 바다에 이상적인 고온 현상이 유지되는 겁니다. 특히 이 해양 열파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났던 곳이 바로 2015년 북태평양이었습니다. 뭐야, 불타고 있는데? 우와, 새빨갛네. 이 사진이 이제 2015년 5월 달에 월 평균 해수면 온도 분포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빨간색의 온도가 높아진 곳인데 일부 해역에서는 이 바다의 수온이 최대 6도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바닷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막 약간 끓겠는데? 물고기들은 미치죠. 생물들도 살아가기 힘들고. 맞아요. 온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 2015년에 발생했던 이 해양 열파는 이 북태평양 해양 생태계를 거의 초토화시키다시피 아주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캐나다 그 서쪽 밴쿠버 근처에 2021년 7월 달 해양 열파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홍합 있잖아요. 자, 한 10억 마리까지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 온도가 거의 뭐 40 몇 도까지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홍합 거의 삶은 것처럼. 와. 네. 좀 그런 물이 큰 40 몇 사건이었는데. 도까지 올라갔다고요? 예. 10억 말이 안 된다. 저 어떻게... 그때 바로 연어도 피해 엄청 컸었거든요. 연어도 아시다시피 원래 바다에 있다가 또 강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강으로 거슬러 올라온 이제 연어들 모습 보면 충격적이에요. 왜요? 일단 연어들이 화상 입어가지고 그 병에 걸려서 피부가 완전 망가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살이 저렇게 병이 사람 걸려요. 화상 입. 어떡해. 아니 얼마나 뜨거우면 심지어 누구한테 어우와, 뜯겨 아, 뜯어 먹혔는데? 그렇죠. 아니 얼마나 뜨거우면 저렇게 된 거야.
문제는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바다에서 발생한 해양 열파 횟수만 총 170번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수온이 이제 극단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바다 환경과 생태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바다의 열을 좀 식혀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텐데요. 이거 진짜 어떻게 안 되나? 바로 이럴 때 이제 바다의 온도를 낮추는 것에 크게 기여하는 소중한 동물이 있습니다. 고래? 네, 혜석 씨 정답입니다. 바로 고래입니다. 고래가 네. 고래? 고래? 예, 고래가 이 지방과 단백질이 많다 보니까 숨을 쉴 때마다 몸속에 탄소를 많이 저장합니다. 거대한 덩치와 이 긴 수명 때문에 고래 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탄소 저장고가 되는 그런 것이죠. 일반적으로 고래 한 마리가 평생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무려 33톤이라고 하는 보고가 있는데요. 13톤? 예, 고래가 나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셈입니다. 오, 지구 환경 지킴이네요. 그럼 고래를 좀 많이 번식하게 해야겠는데요. 네.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이제 몸에 저장한 이런 고래가 죽고 나면은 바다 저 밑바닥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탄소가 수백 년 이상 바다 밖으로 배출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래는 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지구 온난화와 바다 수온을 감소시키는 온도 지킴이 역할을 하는 귀한 동물인 것이죠. 고래가 도움이 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다량의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다 표면 근처에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돼주는 것이죠. 우와. 대변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구를 도와준다니까. 저희도 배설만 해서 지구온난화 막을 수 있다면 그럼 혹시 저희 대변도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잠깐만. 앞으로 바다에다 똥 싸게요? 바다에다 싸야겠는데? 아니 바다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고래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지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너무 기특하다. 앞으로 모든 인간들도 고래 잡으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보호해야죠. 태어나서도.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 세계 고래 숫자가 지난 100여 년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지 마. 약 100년 전까지만 해도 고래의 개체 수는 무려 400에서 500만 마리에 달했었는데 이 정도 숫자면 한 해에 약 2억 2천만 톤의 탄소를 흡수해서 해저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현재 한국이 연간 온실가스 배출하고 있는 양의 약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죠. 하지만 고래는 현재 그 숫자가 감소하면서 2019년 기준으로 약 130만 마리 정도가 있다고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래가 크게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폭염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고래를 사냥한 결과 고래의 다수종이 멸종 위기에 지금 처했을 만큼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고래를 왜 잡는 거야? 고래가 이 너무 빠른 속도로 줄어드니까 고래를 보호하려고 1986년에 전 세계적으로 상업용 포경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일본이 상업적인 목적의 고래잡이를 재개하면서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일부 고래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할 거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쌍해. 이렇게 폭염으로 크게 줄어든 고래는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개체 수가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래는 크릴새우나 플랑크톤 같은 이런 작은 물고기들을 먹이로 삼는데 수온이 높아지면서 생명체들이 자꾸 감소하니까 고래의 먹이가 줄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고래들이 먹이를 찾아서 육지 인근에 몰려들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육지 인근 바다에는 여러 가지 해양 쓰레기들이 많이 떠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온갖 어업 쓰레기에 걸리거나 또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너무 불쌍해. 한 연구에 따르면 이 해양 열파가 발생했던 2015년에 이런 식으로 피해를 입은 고래가 무려 55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치명적인 문제가 현재 바다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데 그건 바로 바닷속에 있는 바닷물의 산소가 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소도. 바닷물 속에는 이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도 있는데 수온이 높아지면 이 녹아있는 산소 양이 적어지게 됩니다. 왜요? 보통 우리가 냉장고에서 꺼낸 그 시원한 사이다를 밖에 놔두면은 미지근해지면서 금방 탄산이 빠져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같은 원리로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물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산소 양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끔찍하다. 물고기들 대부분 산소가 줄어드니까 결국 생명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벌써부터 산소 부족으로 이렇게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줄어든 바다를 죽음의 바다, 데드존이라고 부르는데요. 1960년대에는 데드존이 한 45군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2022년에는 전 세계 바다에 무려 700여 곳이 다 산소가 부족한 죽음의 바다로 돌변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죠. 죽음의 바다. 아직 파악하지 못한 데드존 수까지 합치면은 아마도 최대 1000곳 이상의 바다가 생명체가 살기 힘든 그런 죽음의 바다로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바다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사건들이 한 번씩 발생해서 바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엎친 데 덮친 게 없네. 그거는 또 어떤 문제일까요? 유조선? 네, 맞습니다. 이 멕시코만에서 일어났던 그 디버터 호라이즌호 폭발 사고. 진짜 저때 기사도 엄청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디버터 호라이즌 이 시추선은 심해 1,500m 해저에서 석유를 뽑아 올리는 첨단의 시추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해에서 이 메탄가스가 급격하게 분출되면서 해상에서 대폭발을 일으키게 됐죠. 당시 아파트 24층 높이까지 화재가 일어났는데 바다 불탄다. 화재를 잡으려고 소방 당국에서 이제 작업을 나섰지만 시추선이 결국 침몰하고 맙니다. 이때 1,500m 해저에 위치한 시추 파이프에 구멍이 생겨서 유출된 기름 양이 약 8억 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거는 수습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옥 같아요. 이 기름이 이제 미국 남부를 다 덮치면서 해양 생태계를 거의 초토화시킨 것이죠. 특히 이 시추 장소에서 가까웠던 루이지애나주 상황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원유는 이제 기름이니까 끈끈한 막을 만들면서 퍼져나갑니다. 그럼 이제 공기가 통하지가 않으니까 바다의 산소량이 줄어들게 되고 바다 생물들이 자꾸 질식하는 거죠. 저거 어떻게 책임을 질 거야? 뭐야, 바다 표범? 펠리컨이잖아. 또 어떻게 살겠어? 너무 미안해. 또 씻을 수도 없고. 진짜. 약 1000여 마리에 달하는 이 펠리컨들이 집단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바다에서까지 석유를 뽑으려고 그래. 네. 뭐 펠리컨뿐만 아니라 미국 남부에서 집단으로 죽은 동물이 또 있는데 바로 거북이죠. 당시 600여 마리의 거북이들이 이 원유 때문에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태안의 그 기름 그 제거 그 봉사도 저희는 해봤는데 진짜 안 닦여요. 그거 돌에 되게 끈적끈적하게 붙어 있더라고요. 충남 태안 앞바다의 기름띠가 인근 해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복구에는 최소한 2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교수님, 근데 뭐 이런 초대형 사고 말고도 거의 매년 이런 기름 유출 사고가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유출량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해상 기름 유출 사고는 해마다 세계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죠.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약 10,000여 건 정도의 원유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000여 건? 아유. 예, 이렇게 바다로 유입되는 기름량이 약 100만 톤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절반은 유조선 유출이 아니라 이제 육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매일 타는 수백만 대의 자동차와 트럭에서 기름이 떨어지고 그게 지하수로 강으로 흘러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던 거의 모든 행동들이 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의 결론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다가 파괴되며 바다의 생물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사라진 바다는 결국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지구 환경이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지금 이대로 바다를 방치하면 인류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태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면 되죠? 예. 바다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당장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20세기부터) 우리가 전례 없이 급격하게 늘어났던 우리의 소비, 이 소비 행동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지난 100년 남짓 기간 동안 우리 인간이 지구의 모든 생태 자원을 너무나도 급격하게 과소비했습니다. 그 행동들이 쌓여서 지금의 걷잡을 수 없는 환경 오염을 만들고 지구의 자정 능력을 자꾸 초과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지구에는 아주 절실한 상황이죠. 일회용기 대신에 텀블러 사용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옷을 우리가 덜 소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게 정말 꼭 필요한 물건인지 생각하고 소비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생활하면서 플라스틱을 아예 안 쓸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뭔가를 사려다가도 좀 멈칫하게 될 것 같기는 해요. 그 제로 웨이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최대한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하는 운동인데요. 그 철학이 딱 간단해요. R 5개 지키면 되는 건데요. refuse, reduce, reuse, recycle, rot. 이렇게 지키시면 지구가 훨씬 더 행복하고 바다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아직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다가 엄청난 생명력과 엄청난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죠. 다행이다 그건. 유엔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그 10년을 해양과학 10년이라고 아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 바다의 30%를 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 그런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인류가 다시 바다에 주목해야 된다 한 것이죠. 그리고 환경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뜻에서 ESG 경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즘 기업의 최대 화두는 환경을 생각하는 경영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이런 이제 노력들이 아주 조금씩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전 지구적인 이런 노력과 우리 개개인의 노력이 합쳐지면은 바다도 소생시킬 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소생해야지.
아주 조금이라도 당장 바다를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바다 오염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